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토킹 닥터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놀심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궁금한데 나르시시스트가 유형별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예요. 딱 봐도 내가 너무 잘난 거를 아는 그런 느낌이 나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딱 봐도 좀 거만하고 어딜 가나 특별 대접을 받기를 조금 기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성공, 권력, 외모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한다고 믿는 그래서 이 유형들은 되게 사회적인 기능을 좋아해요. 일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어떤 이런 관계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외향적이고 카리스마도 되게 넘치고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가, 인플루언서, 성공한 이런 기업 CEO들 중에서도 이런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적 특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모습은 몸에 명품 휘방구, 되게 막 고가의 차량 몰고 되게 비싼 데에서 식사하고 SNS에 그런 모습 올리고 이런 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냐? 다른 가치보다도 이런 권력, 재력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좀 중요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정하고 그런 좀 어두운 측면들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외관 아래에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기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적인 요건들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되게 무시해요. 되게 막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대접이 안 나오면 매니저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갑질. 갑질 같은.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 심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반대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관심 받는 거 불편해하고 좀 수줍은 것처럼 보이고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칭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용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예. 보여지는 모습은 좀 반대인데 실은 내면은 똑같아요. 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그 과대성 자체의 기능이. 그래서 약간 사람들 대하는 대인관계 기술도 좀 떨어지고 덜 매력적이고 카리스마도 좀 덜 있고 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부류예요. 그래서 대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처럼 막 거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처음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냐면 좀 글루미해요. 막 조금 뚱해 있고 불편, 불만이 막 가득한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심리는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대성이 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들도 있어요. 겉으로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나는 진짜 잘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당장 성공을 못한 거는 저 사람 탓이야. 내 환경 탓이야. 세상 탓이야. 세상 탓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 탓하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모습을 주로 보이는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적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잘 다가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오히려 원래는 공감 능력이 똑같이 손상이 돼 있어요. 과대형 나르처럼. 근데 공감 능력이 있는 척해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공감 능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줘야지 상대방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계산을 해서 공감 반응을 보여줘요. 실제로는 진짜 느끼지 않는데. 그리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약간 누가 자기를 조금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바라본 것 같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엄청난 수치심이 막 올라오면서 분노감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누군가가 자기를 약간 칭찬해줬거나 이렇게 띄워줬다 그러면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되게 우월감을 만끽하고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할 수가 있고요. 정신분석적으로는 실은 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심리 구조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은 굉장히 그 외에 어떤 그 심리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외적인 조건이 확 안 좋았다. 무슨 이유인즉슨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 그럼 실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주식이 대박이 났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갑자기 좋아지면 실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의 모습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모습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둘 다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악성 나르시시스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사회에 많은 폭력과 범죄 중심에 서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이고요.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부류예요. 그래서 다른 유형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신체적, 이제 정신적 이런 해를 가하는 거를 거의 막 서슴지 않고 하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애성 성격 특성에다가 반사회성 성격 특성에다가 편집증적인 특성, 그리고 가학성, 이게 다 뭉쳐져 있는 부류예요. 위험한 사람이군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류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극도로 충동적이고 공감 능력도 굉장히 뭐 손상이 다 돼서 그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학적인 성향이나 이런 무책임한 어떤 성향, 그래서 범법적인 행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 기능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 상대방한테 그런 행동을 해서 뭐 감옥에 가 있든지 뭐 아니면 뭐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이 과대성이 잘 정립이 됐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은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은 권력, 힘 이런 걸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고 올라가니까 특정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많이 맡게 돼요. 그래서 기업의 CEO, 정치계, 학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악성 나르시시스트랑 사이코패스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도 뭐 약간 대량 뭐 학살, 연쇄살인 막 이런 거에 이제 둘 다 이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왜냐면 이제 두 유형 다 굉장히 막 심한 과대 사고와 잔인한 행동과 막 위협적인 행동과 이런 거를 막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실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능하고 막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면에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비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엄청난 분노감이라든지 공허감을 스스로 느껴요. 사이코패스는 이런 악성 나르시시스트한테 보여지는 이런 내적인 취약함이나 불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 자체가 결여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둘의. 그래서 악성 나르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되게 힘이 있거나 되게 좋은 사람이나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성 나르가 조직폭력단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형님 아우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예 그런 유대 관계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유형이 궁금해지네요. 네, 네 번째 유형은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래서 이 부류도 내면의 심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 부류는 자기의 과대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다른 사람들 돕는 행위를 통해서. 유명인들 중에서 막 엄청 큰 기부하고 해외 봉사 나가고 막 우물 파시고 막 그런,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일부 그런 분들은 진짜 전 자기의 어떤 기부나 이런 봉사 활동이 얼마나 그 도움을 받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보다도 이게 얼마나 잘 알려지냐,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노감을 느껴요.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계 평화 뭐 이렇게 막 외치시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니까 자기 어떤 깊이 있는 관계는 못 맺고 주위에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착취적이고 무례하게 대하고 하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의 이 합해놓은 극단적인 형태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 이게 막 서로 섞이고 막 그러면서 완전 새로운 어떤 양상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네,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떤? 다섯 번째는 독선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실은 과대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자기의 도덕성, 종교적인
고귀함 그리고 윤리의식이 특출난 거 그런 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과대성을 드러나서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도 잘하고 뭐 거짓말 잘하고 뭐 윤리의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너시시스트랑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나르라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쉽지 않은 부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류의 유형의 나르들은 본인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믿고 있어요. 되게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비난하고 가혹하게 평가하고 전혀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된 사람은 무조건 나약하고 게으르고 굉장히 막 무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상대방을 막 정죄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너시시스트들은 이 관계를 상하로 굉장히 바라봐요. 그러니까 상하로 바라보지 않아야 될 관계도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그래서 되게 자기 이런 고결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보이고 그리고 재정적인 성공에 되게 집착해요. 네,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되게 예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강박적인 성향도 있어서 매일매일을 막 계획적으로 막 찬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생활을 해요. 네,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강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무시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독선적 나르가 이제 부모인 경우 예를 들어 뭐 아빠다 그러면 온 집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규칙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외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예를 들어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다 통제하고 강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자기가 정답이니까. 자기가 정답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 심리나 성격 특성이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면 그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몰랐을 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그런 심리를 몰랐을 때는 되게 상대방이 무개념적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고 패턴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이거거든요. 근데 한 번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패턴을 익히기 시작하면 너무나 정형화된 패턴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예측 불허했던 사람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 이제 주변의 나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과 이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알아보는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상대방을 단기간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계 초반에는 특히 나르들은 자기 어떤 이런 심리나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측면을 굉장히 잘 숨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관계 초반에 모든 상황에서 나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특정하게 보여지는 이런 행동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싫은데? 내가 왜? 강요하지 마. 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집에서든 뭐 공공장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규칙이나 요청을 거부하면서 약간 청소년이 반항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맞지 않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나르들은 자기가 누구의 지시사항을 따른다는 느낌이 들면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어떤 규칙을 따르라고 하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게 내가 뭔가 약하다고 느끼지 않죠. 그건 따라야 되는 규칙이니까. 근데 나르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남들은 다 따르는 규칙을 자기가 안 따르고 있으면 그게 약간 자기가 힘이 세다고. 우월감을 느끼는구나. 두 번째는 앙심을 품는 듯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내가 꼭 복수해야지. 막 요런 복수해야지. 나르들은 약간 복수의 화신이에요. 네. 심지어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한 그런 얘기들도 자기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무시라고 훨씬 더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들게 했으면 꼭 되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내 집안 배경이나 어디 사는지 과하게 알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조금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말 악의 없이 진짜 그냥 대화를 만들려고 아니면 뭐 그렇게 정말 악의 없이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나르들은 사람을 경제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수준이 어딘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질지 말지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디 사세요 하는데 나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그쪽 살아요 하는데 어디요? 하면서까지 어떤 아파트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일단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예전 애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도 되게 나르시시스틱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궁금해진다 막.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와서 막 자기 뭐 전 애인이나 배우자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잘 모르는 데서 자기 전 애인이나 배우자 얘기 자세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말 전 연인의 성격에 굉장히 막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상대방이 굉장히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나르들은 유독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되게 좋게 포장하고 자기를 되게 유리한 쪽으로 현실을 왜곡해서 본인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된 두 연인 관계에서 어느 한 사람이 100% 잘못, 이 사람이 0% 잘못 그런 관계는 없죠.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대방을 문제투성인 가해자, 이별의 원인 전적으로 저 사람 탓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한테 뭔가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거기서 오는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이제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실은 피해자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대화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되게 나르시스틱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대화 자체가 본인 위주로 막 돌아가요. 그리고 막 자기 얘기는 엄청 신나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잘하는데 막상 상대방이 얘기를 딱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대방이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다 들어주고 이제 기다렸다가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약간 집중력이 막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리번하고 뭐 내가 얘기하는데 약간 핸드폰 쳐다보고 약간 집중을 못하는 듯한 느낌. 그러면 실은 그거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틱 할 수 있다는 어떤 위험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분석가가 했던 얘기가 대화에 집중 못한다. 그럼 되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ADHD잖아요. 그 사람들과 나르시시스트들의 대화 집중의 차이는 성인 ADHD 분들은 제반의 상황에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네.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는 너무나 초집중해서 장기간 할 수 있는데 이제 상대방 얘기는 실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패턴들이 한 가지만 부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상황에 부합했을 때 통합적으로 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은 진짜 자세히 알려면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팁들은 정말 그냥 표면적인 상황에서 요런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